방대하고 세심하게 기록된 조선왕조실록의 연대기 속에서 역사는 왕과 신하, 그리고 무사들의 굵은 먹으로 쓰였습니다. 이는 장엄한 교서, 비비린내, 나는 숙청, 그리고 정치적 승리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 공식적인 기록의 행간에는 유령들이 존재합니다. 그림자 속에서 살아간 삶의 속삭임, 왕의 홀이 아닌 조용한 시선, 신중하게 선택된 단어,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휘둘러진 힘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이 유령들 중 가장 심오한 존재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창빈 안씨라고 알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녀는 11대 왕 중종의 후궁이자 14대 왕 선조의 할머니라는 각주에 불과합니다. 왕가의 혈통을 잇는 이름, 왕의 피가 거쳐가는 그릇으로만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을까요? 눈에 띄는 가문 출신도 아닌 그저 평범한 궁녀였던 한 여성이 어떻게 조선 역사상 가장 위험한 궁궐을 헤쳐나가고 악명 높은 여군주의 통치기에서 살아남았으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혈통을 왕좌에 올릴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권력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왜 그녀의 이야기는 이토록 조용하고 기록 속 그녀의 존재감은 이토록 희미할까요? 그녀의 온순함은 그녀의 진정한 성격이었을까요? 아니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정교한 정치 전략이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잊혀진 한 왕실 배우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용한 저항, 전략적인 투명성 속에서 발견되는 심오한 힘, 그리고 어머니의 의지가 지닌 불멸의 힘에 대한 탐구입니다. 이것은 왕관을 위해 싸우는 대신 체스판에서 완전히 사라짐으로써 역사의 체크메이트를 선언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창빈 안씨의 침묵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녀가 태어난 세상의 불협화음을 들어야 합니다. 이야기는 궁궐이 아닌 안산이라는 지방 소도시에서 시작됩니다. 1499년 하급 관리의 가문에서 태어난 안산 안씨 가문의 한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위대함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왕비가 되기 위해 교육받은 강력한 권신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미래는 수수하고 정해져 있으며 대체로 눈에 띄지 않는 수많은 소녀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운명 혹은 왕국의 절박한 필요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녀는 궁녀로 궁에 들어가도록 선택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궁녀에게 이것은 예속된 삶, 즉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왕실 가족을 섬기며 자신의 꿈과 정체성이 서서히 궁궐벽 속으로 사라져가는 금빛 세장이었습니다. 그곳은 끝없는 규칙, 위계 질서, 그리고 노동의 삶이었으며 왕의 눈에 들 기회는 지극히 희박했습니다. 그녀가 들어간 궁궐은 깊은 상처와 편집증이 들끓는 곳이었습니다. 왕인 중종은 왕위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폭군이었던 이복형 연산군을 폐위시킨 반정에 의해 왕좌에 앉혀졌습니다. 중종은 자신을 왕으로 만든 강력한 공신들의 그늘 속에서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정의롭게 통치하려는 열망과 자신의 권력을 지탱하는 바로 그 파벌들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조정은 상충하는 이해관계로 가득 찬 독사굴이었으며 한 번의 실수는 유배나 처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위험천만한 세계의 정점에는 4명부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왕비와 후궁들은 단순한 아내이자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행위자였으며 각자 자기 파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들들은 잠재적인 후계자였고 그들의 가문은 권력의 원천이었으며 왕에 대한 그들의 총애는 나라 전체의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4명부는 비록 그 무기가 속삭임, 동맹, 그리고 독약이었지만 전쟁터 못지않게 치열하고 무자비한 전장이었습니다. 이 폭풍 속으로 젊은 안씨가 걸어들어왔습니다. 기록은 이 세계에 들어섰을 때 그녀의 야망이나 두려움에 대해 말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만을 말해줄 뿐입니다. 그녀는 섬겼습니다. 그녀는 중종의 2번째 부인인 장경왕후의 처소에 배속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궁궐의 리듬, 즉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부지런하고 우아했으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조용한 지성을 소유했습니다. 그녀는 권력의 흐름, 총애받는 이들의 흥망성쇠, 그리고 왕의 애정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대로 계속될 수도 있었습니다. 익명이라는 바다로 흘러드는 조용한 시냇물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1515년 장경왕후가 훗날 인종이 될 원자를 낳고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궁궐은 비탄에 잠겼고 왕은 상심에 빠졌습니다.
왕의 시선이 마침내 자신이 사랑했던 왕비를 충직하게 섬겼던 조용한 궁녀에게 머문 것은 바로 이 슬픔과 불안정의 한가운데였습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과시와 가문을 중시했던 남성 사관들이 쓴 연대기는 그녀를 현숙하고 온화하며 신중했다고 단순하고 거의 무시하는 듯한 찬사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고위 가문 출신 여인들의 교묘한 야망에 질식할 것 같았던 왕에게 아마도 그녀의 조용한 진심은 피난처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꼭두각시로 이용하려는 강력한 가문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치는 전적으로 그녀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개인적인 폭풍 속의 고요한 항구였습니다. 1520년 안씨는 승은을 입어 왕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계의 품계를 받게 됩니다. 이는 종이품에 해당하는 높은 후궁의 지위였으며 그녀의 지위에 걸맞은 새로운 이름인 안귀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안산의 소녀가 왕의 후궁이 된 것입니다. 이 순간이 그녀의 삶이 무명의 길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 순간은 그녀의 등에 표적이 붙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게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조선의 궁궐에서 게임에 참여한다는 것은 언제든 제거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녀의 길고 조용한 갈등을 촉발시킨 사건은 극적인 대립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사실이었습니다. 1521년 그녀는 첫 아들 영양군을 낳았습니다. 왕실에서 후궁이 아들을 낳는 것은 결코 순수한 기쁨의 행사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것은 체스판에 새로운 말을 올려놓는 것이며 세자의 잠재적 경쟁자이자 새로운 파벌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안수계에게 이것은 크나큰 축복이자 끔찍한 저주였습니다. 왕자의 어머니로서 그녀의 지위는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지위와 함께 다른 이들의 경계하고 계산적인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그들 중 으뜸은 새로운 왕비, 즉 강력한 문정왕후였습니다. 문정왕후는 모든 면에서 창빈 안씨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강력한 정치 가문의 딸이었고 야심만만하고 빈틈없었으며 자신의 아들을 왕좌에 앉히겠다는 결의가 확고했습니다. 다른 왕자들, 특히 총애받는 후궁에게서 태어난 왕자들의 존재는 그녀 삶의 야망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공개적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문정왕후는 그러기에는 너무 교활했고 안씨는 그러기에는 너무 현명했습니다. 그 전투는 분위기, 암묵적인 위협, 그리고 미묘한 책략의 전투였습니다. 다른 후궁들이 호화로운 선물과 정치적 동맹으로 왕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하는 동안 안씨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물러섬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고요한 초연함의 기운을 가꾸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차례 승급하여 마침내 후궁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인 정일품 빈이 되어 창빈 안씨가 되었습니다. 이는 왕의 깊고 변함없는 애정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직위가 높아질수록 그녀의 존재감은 줄어드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오로지 자신의 의무, 자녀 양육,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평판을 유지하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주제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떤 파벌도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완벽하고 비난할 수 없을 정도로 유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방패였습니다. 야망이 치명적인 질병인 궁궐에서 그녀는 어떠한 증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둘째 아들 덕흥군을 낳았을 때 그녀가 제기하는 위협은 이론적으로 2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왕위 계승 위기 시 왕좌를 주장할 수 있는 2명의 아들을 두게 된 것입니다. 문정왕후와 그녀의 파벌로부터의 압력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러나 창빈의 전략은 동일했습니다. 절대적인 신중함, 그녀의 삶은 심리적 자기 보존의 교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들을 왕자가 아니라 학자로 키웠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겸손, 신중함, 그리고 효의 미덕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들들에게 왕족이라는 신분이 선물이 아니라 위험이라는 것을 이해시켰습니다. 야심을 드러내는 것, 심지어 왕위에 대한 욕망을 암시하는 것조차 문정왕후에 의해 내려지는 사형 선고가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처럼 아들들에게도 눈에 띄지 않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생존이 잊혀지는 것에 달려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한 내면의 힘을 필요로 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으로서 엄청난 잠재적 권력을 지닌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사용하려는 모든 본능을 적극적으로 억누르는 것. 다른 가문들이 부를 축적하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 용의 피를 물려받은 아들들을 보면서도 그들에게 다른 누구보다 고개를 숙이라고 가르치는 것, 그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삶이었으며 완벽한 겸손을 끊임없이 연기해야 하는 고된 삶이었습니다. 그녀에게 권력이란 휘두르는 칼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관리해야 하는 독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조정은 음모와 배신의 끊임없는 소용돌이를 계속했습니다. 1527년 소위 작서의 변이라 알려진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궁궐 곳곳에 세자를 저주하고 후궁의 아들들이 왕위에 오르기를 기원하는 끔찍한 익명의 방서를 붙인 것입니다. 궁궐은 편집증적인 마녀 사냥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건과 연관된 다른 모함들로 여러 후궁과 그 가족들이 연루되어 고문을 당하고 처형당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숙청 기간 내내 아무도 창빈 안 씨를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평판은 너무나 흠잡을 데 없었고 그녀의 야망 없음은 널리 알려져 있었기에 그녀는 의심의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그녀의 투명인간 전략이 먹혀든 것입니다. 태양에 너무 가까이 날아간 다른 이들은 날개가 녹아내렸지만 그녀는 자신이 공들여 가꾼 그늘 속에서 안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야망의 대가를 직접 목격했고 이는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딛고 선 땅은 결코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보호자이자 유일한 안보의 원천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1540년대 초 중종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창빈에게 이 시기는 조용한 두려움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늑대들을 물러나게 한 유일한 힘은 왕의 애정이었습니다. 그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1544년 11월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종이 승하했습니다. 궁궐에 깨지기 쉬운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오래전 세상을 떠난 장경왕후의 아들인 세자가 인종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는 선하고 학구적인 사람이었으며 계모인 문정왕후에게 깊은 효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건강은 허약했고 그의 치세는 짧을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창빈 안 씨의 조용한 투쟁의 클라이맥스였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준비해온 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짧은 9개월 동안 인종이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일부 야사에 따르면 새 왕의 외척 세력과 문정왕후의 파벌 사이에 조용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던 1545년 인종이 갑자기 승하했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병사였지만 독살설은 그 이후로 계속 역사의 페이지를 떠돌고 있습니다. 인종의 죽음으로 문정왕후의 궁극적인 야망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린 아들 11살배기 소년이 명종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대비가 된 그녀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창빈 안 씨를 경쟁자로 여겼던 여인이 이제 왕국 전체에 대한 절대적이고 거침없는 권력을 쥐게 된 것입니다. 독사굴에는 이제 단 하나의 논란의 여지 없는 여왕이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창빈 안 씨와 그녀의 아들에게 이것은 최고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처리되지 않은 느슨한 끈이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덜한 이유로도 왕자들과 그 가족들이 제거되었습니다. 궁궐의 공기는 공포로 무거워졌습니다. 1545년 을사사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정왕후의 오빠가 주도한 이 잔혹한 숙청은 위협으로 인식되는 관리, 학자, 심지어 왕족까지 체포, 유배, 처형했습니다. 이 폭력의 파도 앞에서 창빈 안 씨는 그녀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수를 두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해왔던 일을 했지만 이번에는 실존적인 절박함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궁궐을 떠나 사가에서 살게 해달라고 왕실에 청원했습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요청이었습니다. 왕의 후궁은 궁궐의 벽 안에서 여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명분은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과부이고 아들들은 다 컸으며 고 중종을 위해 기도하고 애도하며 조용한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요청은 겸손한 신앙심으로 위장한 정치적 걸작이었습니다. 권력의 중심부에서 자신과 아들들을 물리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그녀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플레이어가 아님을, 게임을 포기함을,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음을 가장 명확한 용어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 완전한 굴복의 행위를 본 문정왕후는 그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잠재적 경쟁자를 처형하여 순교자로 만드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모든 영향력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더 유용했습니다. 그리하여 창빈 안 씨는 궁궐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화려함, 음모,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삶에 정착했고 그녀의 존재는 공식 기록에서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궁궐에서의 대부분의 삶을 그랬듯이 조용하고 경건하며 눈에 띄지 않게 마지막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아들들이 학문에만 몰두하고 정치를 철저히 피하도록 하여 그들의 낮은 자세를 유지시켰습니다. 그녀는 한 세대 중 가장 치명적인 폭풍우를 뚫고 아들들을 성공적으로 항해시켰습니다. 중종의 죽음과 문정왕후의 집권이 가져온 여파는 조선 왕조의 길고 잔혹한 겨울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문정왕후는 사실상의 군주로서 절대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녀의 통치는 부패, 족벌주의, 정치적 억압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왕국은 고통받았지만 창빈 안씨의 가족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녀가 아들들에게 작아지는 법, 간과되는 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1549년 궁궐을 떠난 지 불과 4년 만에 창빈 안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나이 겨우 50세였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국가의 주요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연대기에 기록된 성대한 장례식도 정교한 추도사도 없었습니다. 선하고 유덕한 후궁이 세상을 떠났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녀가 살아온 삶에 대한 마지막 증거처럼 품격은 갖추었으나 검소한 무덤에 묻혔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녀의 이야기는 조용하고 평범한 끝을 맺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고 아들들을 키웠으며 더 큰 드라마 속의 각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한 생명의 결과는 그 직후에만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빈 안씨가 겸손이라는 토양에 그토록 조심스럽게 심었던 씨앗이 이제 가장 놀라운 열매를 맺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문정왕후의 통치는 1565년 그녀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친정을 하게 된 그녀의 아들 명종은 정부를 개혁하려 했지만 어머니 통치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마지막 결정적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1567년 명종이 승하했습니다. 그는 왕위를 이을 아들이나 후계자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왕국은 계승 위기에 빠졌습니다. 직계 왕손이 끊어진 것입니다. 왕국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조정 대신들은 적합한 후보를 찾기 위해 고중종의 가계도를 거슬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누가 왕위에 오를 수 있을까요? 다른 후궁들의 아들들, 그들 중 다수는 정치적 숙청에 연루되었거나 그들의 가문이 너무 야심만만했거나 그들의 연줄이 너무 위험했습니다. 대신들에게는 순수한 왕가의 피를 가졌으되 지난 수십 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파벌 싸움에 물들지 않은 깨끗한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잊혀진 후궁의 잊혀진 아들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들은 흠잡을 데 없이 유덕했던 창빈 안씨의 둘째 아들 더 큰 군을 기억해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너무나 멀리 너무나 조용히 살았기 때문에 문정왕후 시대의 부패에 전혀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백지 상태였습니다. 더 큰 군 자신은 이미 고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명종과 같은 학렬이었기에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어려웠지만 그의 셋째 아들인 영특하고 유망한 10대 이연이 이상적인 선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운명의 반전 속에서 안산에 비천한 소녀의 손자가 조선의 다음 국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는 선조로 즉위했습니다. 권력을 구하지 않고 영향력에서 도망치고 눈에 띄지 않는데 평생을 바쳤던 여성의 피가 이제 용상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조용한 방어 전략, 그녀의 기나긴 생존 게임은 궁극적인 사후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가족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왕조를 지켜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이야기꾼에서 분석가로 말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공식 역사서들은 창빈 안씨를 언급할 때마다 그녀를 유교적 여성 미덕의 패러다임으로 칭송합니다. 그녀는 정숙하고 겸손하며 충성스럽고 조신했습니다. 그녀는 하늘로부터 그 경건함에 대한 보상을 받은 선한 여성, 즉 수동적인 인물로 제시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 자체가 그녀의 주체성을 지우는 한 형태가 아닐까요? 이 서사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녀가 타고난 선함이라는 구름 위에 떠다니며 조선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기 중 하나를 그저 표류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단순할 뿐만 아니라 그녀가 보여준 순전한 정치적 천재성에 대한 모독입니다. 대안적인 이론을 고려해 봅시다. 그녀의 겸손은 진정한 성격이었을까요? 아니면 계산되고 훌륭하게 실행된 정치 전략이었을까요?
그녀의 침묵은 복종의 표시였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을까요? 그녀가 살았던 궁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은 야심찬 여성들을 체계적으로 처벌하는 곳이었습니다. 문정왕후는 그 규칙을 증명하는 예외였으며 그녀의 야망은 비록 성공했지만 왕조에 오점을 남긴 부패와 폭력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파벌을 형성하거나 가문이 너무 강력해진 다른 후궁들은 예외 없이 숙청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권력으로 가는 전통적인 길은 함정이었습니다. 창빈 씨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게임을 보았고 그 규칙대로 플레이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전략은 일종의 정치적 유도였습니다. 그녀는 억압적인 가부장제 시스템의 무게를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시스템이 여성에게 복종을 요구했습니까? 그녀는 가장 복종하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경건함을 요구했습니까? 그녀는 가장 경건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야망이 없기를 요구했습니까? 그녀는 사심없는 헌신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유교적 이상을 너무나 완벽하게 구현하여 누구도 감히 그녀를 건드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를 공격하는 것은 시스템이 옹호한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가치를 공격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미덕은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뚫을 수 없는 방패였습니다. 이것은 남성 중심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여성의 힘이 역사에서 지워지는 더 광범위한 주제와 연결됩니다. 역사는 여전사, 교활한 섭정, 유혹적인 조종자를 찬양합니다. 이것들은 남성의 원형을 모방하기 때문에 쉽게 인식되는 권력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인내의 힘은 어떻습니까? 전략적 후퇴의 힘은, 스포트라이트를 피해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힘은 종종 모성애적이고 미묘한 이러한 형태의 영향력은 정량화하기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역사 기록에서 종종 무시되거나 간과됩니다. 창빈 씨의 삶은 역사 속에서 심오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했던 수많은 다른 여성들의 삶과 강력한 평행선을 이룹니다. 강력한 남성들에게 조언하고 당대의 경제 엔진이었던 거대한 가게를 관리하고 문화와 지식을 보존했으며 창빈처럼 단기적인 개인의 이익보다 가문의 장기적인 생존에 집중했던 아내, 어머니, 자매들 말입니다. 그들의 힘은 태양을 향해 뻗어나가는 가지가 아니라 나무의 뿌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뿌리 없이는 나무는 시들고 죽습니다. 그녀의 손자인 선조는 길고 파란만장한 통치를 이어갔으며 특히 1590년대에 파괴적인 임진왜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창빈 씨의 유산입니다. 왕이 된 후 그는 할머니를 추존하여 그녀의 지위를 높이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적인 인정조차도 그녀를 왕의 유덕한 할머니로 규정하며 다시 한번 남성 통치자와의 관계를 통해 그녀를 정의합니다. 그녀 자신의 놀라운 여정, 그녀 자신의 전략적 탁월함은 유교적 찬사라는 겹겹의 층 아래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한 비극과 놀라운 승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비극은 그토록 지성과 인내심을 가진 여성이 역사의 변방으로 밀려나 그녀의 이야기가 단순한 도덕적 교훈으로 납작해졌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이러한 삭제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행동이 근본적으로 한 국가의 진로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짜인 게임에서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포효하는 사자들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생물은 소리 없이 움직이는 존재일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권력의 본질에 대한 경고입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항상 시끄럽지 않으며 가장 큰 힘은 절제 속에서 발견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생존이 정복보다 더 심오한 승리가 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창빈 씨의 삶은 현재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것의 씨앗을 조심스럽고 조용하며 인내심 있게 보호함으로써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사상의 증거였습니다. 결국 역사 기록에 나타난 창빈 씨에 대한 침묵은 그녀의 하찮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성공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목표는 간과되고 잊혀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세계에서는 주목받는 것이 곧 파괴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너무나 완벽하게 성공했고 그 결과 수세기 동안 우리는 그녀가 세상에 보여준 온순하고 경건한 후궁의 모습만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진실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생존자, 전략가, 그리고 역사를 체크메이트시킨 조용한 킹메이커를 보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마지막 여운이 남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녀와 같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우리 공식 역사의 여백과 침묵 속에 숨겨져 있을까? 얼마나 많은 여성이 그들의 공헌이 기록되지 않고 그들의 천재성이 인정받지 못한 채 그림자 속에서 우리의 세계를 만들어 왔을까? 창빈 안 씨의 이야기는 단지 한 여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거대한 서사 속에서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마침내 역사의 조용한 건축가들에게 목소리를 돌려주라는 초대장입니다.